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은 마치 거대한 유리 감옥처럼 차갑고도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윤세연은 자신의 모습을 전신 거울에 비춰보고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최고급 레이스와 실크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녀의 가녀린 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지만 세연에게 그것은 축복의 예복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입히는 수혜처럼 무겁고 끔찍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완벽하게 세팅된 화장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었으나 눈동자만큼은 생기를 잃은 채 깊은 심연을 담고 있었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부러진 도자기 파편을 맞추듯 흩어진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다. 복원가로서 수많은 예술품의 상처를 치유해왔던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에 난 거대한 균열은 그 어떤 접착제로도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이 뼈아픈 통증으로 다가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호텔 직원이 들어와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고, 세연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걷는 복도에는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도열해 있었는데, 그들의 허리춤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은 분명 축하를 위한 폭죽 따위가 아니었으며, 그들은 금성그룹의 회장이자 뒷세계의 제왕인 한태석의 충실한 사냥개들이었다. 세연은 그들의 시선이 자신의 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소름이 끼쳤지만 결코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시선을 정면에 고정했는데, 이는 그녀가 가진 유일한 방패이자 자존심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도박빚과 병원비라는 현실적인 족쇄가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지만 그녀의 영혼까지 그들에게 팔아넘긴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다. 거대한 연회장 문이 열리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과 수천 송이의 생화향기가 그녀를 덮쳐왔고, 하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정재계의 거물들부터 시작해서 음지의 실력자들까지 다양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순수한 축하보다는 호기심과 계산, 그리고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버진 로드의 끝에는 한태석이 서 있었는데, 그는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 차림으로 오만하고 당당한 자태를 뽐내며 자신의 전리품이 걸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웃음기 없는 인매와 차가운 눈빛은 그가 얼마나 잔혹하고 냉혈한 인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으며, 세연은 그에게 다가갈수록 숨이 막혀오는 압박감을 느꼈다. 태석은 세연이 가까이 다가오자 만족스러운 듯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여인을 맞이하는 미소가 아니라 길들이기 힘든 야생마를 굴복시킨 조련사의 승리감에 가까웠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세연은 단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멍한 상태로 그저 태석의 옆모습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이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할지 가늠해보려 했다. 태석은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품위 있는 신랑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가 세연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줄 때 느껴지는 악력은 그녀의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강했고 위협적이었다. 그의 손은 뜨겁고 거칠었으며 그 접촉만으로도 세연은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혐오감을 느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는 대신 오히려 태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순간 태석의 눈동자에 일순간 놀라움과 흥미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는 보통의 여자들처럼 겁에 질려 떨거나 아양을 떠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자신을 대하는 세연의 태도에서 묘한 정복욕을 느꼈다. 결혼 서약이 끝나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순간 연회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지만 세연에게 그 소리는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철컹거리는 소음처럼 들렸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은 잠시 휴식을 위해 마련된 대기실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밀실과도 같았다.
태석은 들어오자마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대중 앞에서의 점잖은 척을 할 필요가 없다는 듯 노골적인 욕망과 소유욕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손짓으로 비서를 불러 검은색 벨벳으로 감싸진 작은 상자를 가져오게 했고, 비서가 물러가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세연에게 다가갔다. 세연은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태석은 그녀의 턱을 거칠게 들어올리며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자 내가 누구의 여자인지 증명하는 표식이라며, 그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담긴 물건을 보여주었다. 상자 안에는 핏빛처럼 붉고 영롱한 루비가 박힌 목걸이가 놓여 있었는데, 조명을 받아 번뜩이는 그 보석은 마치 금방이라도 피를 뚝뚝 흘릴 것처럼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태석은 목걸이를 꺼내어 세연의 목에 걸어주기 위해 그녀의 뒤로 돌아섰고, 차가운 금속 체인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는 순간 세연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그런데 거울을 통해 목걸이의 펜던트를 확인한 순간 세연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심장은 쿵쿵거리며 귓가에 이명소리를 만들어냈다. 그 루비 목걸이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그녀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끔찍한 악몽을 불러일으키는 열쇠였기 때문이다. 루비의 중심부에는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할 수 없는 미세한 흠집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래전 어린 세연이 엄마의 보석함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낸 자국과 정확히 일치했다. 세연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영상들이 폭주하듯 재생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평화롭던 저녁 식사 시간,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들과 비명소리, 그리고 붉은 화염에 휩싸인 집의 모습이었다. 엄마는 어린 세연을 벽장에 숨기며 절대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고, 곧이어 들려온 둔탁한 타격음과 엄마의 마지막 신음소리가 세연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문틈으로 보았던 것은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피와 그 위에 떨어져 있던 바로 그 루비 목걸이였으며, 그 목걸이를 낚아채던 남자의 손등에 있던 독특한 흉터가 태석이 목걸이를 채워주느라 스쳐 지나간 손등의 상처와 겹쳐 보였다. 세연은 숨을 헐떡이며 거울 속의 태석을 노려보았는데,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수집품에 만족해하는 포식자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 남자가 바로 엄마를 죽인 살인마이거나 적어도 그 현장에 있었던 공범이라는 확신이 들자 세연의 내면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 그러나 세연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거나 주저앉는 대신 입술을 깨물며 솟구치는 감정을 필사적으로 억눌렀고, 보건가로서 수천 번의 세밀한 작업을 하며 단련된 그녀의 평정심이 기적처럼 발휘되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체를 들키거나 감정을 폭발시킨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채 개죽음을 당할 것이 뻔했고,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가장 맛있는 요리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차가운 루비 펜던트를 쥐었는데, 그 감촉은 마치 죽은 엄마의 손을 잡은 것처럼 서늘하면서도 동시에 뜨거운 복수의 불씨를 지폈다. 태석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는 자신이 지금 목에 채운 것이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조여올 올감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태석은 세연의 귀에 입술을 대고 오늘 밤은 아주 길 것이라고 속삭이며 짐승 같은 숨결을 내뱉었지만, 세연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울을 통해 태석과 눈을 마주치며 처음으로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것은 매혹적이면서도 어딘가 섬뜩한 기운을 품고 있는 미소였다. 네, 말이 맞아요. 당신이 준 이 선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태석은 그녀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그저 자신에 대한 복종이나 체념으로 받아들이고 오만하게 웃어넘겼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것이었다. 세연은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는데,
이 지옥 같은 소굴에서 살아남아 반드시 이 남자의 심장에 진실이라는 이름의 비수를 꽂고 엄마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리라는 다짐이었다. 직원이 다시 들어와 피로연 입장을 재촉하자 태석은 세연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으며 밖으로 이끌었고 세연은 순순히 그의 발걸음에 맞춰 걸음을 옮겼다. 화려한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환호성은 마치 전쟁터의 포화처럼 느껴졌고 세연은 그 혼란 속에서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을 응시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붉은 루비는 조명을 받아 더욱 붉게 타오르며 마치 피의 복수를 예고하는 듯했고 세연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간 사냥꾼이 되었다. 그녀는 태석의 옆에서 우아하게 손을 흔들며 하객들에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이 거대한 금성그룹이라는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대한 치밀한 계산으로 가득 차 돌아가고 있었다. 연회장 한 구석에는 태석의 라이벌 조직원들과 정계의 인사들이 모여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세연은 본능적으로 그들이 이 게임의 중요한 장기말이 될 수 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태석의 팔짱을 낀 채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각인시켰고 그들의 표정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권력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태석은 세연을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트로피처럼 다루며 거들먹거렸지만 세연은 그 틈을 타서 태석의 측근들이 나누는 대화의 단편들을 놓치지 않고 수집했다. 복원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조각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세심함과 전체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었고 그녀는 이제 그 능력을 예술품이 아닌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해부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어지자 피로연의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갔고 술에 취한 하객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갔지만 세연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갑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태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며 붉은 루비 목걸이를 잔에 비춰보았는데 왜곡된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강인해 보였다. 그녀는 이제 과거에 유약했던 윤세연을 버리고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했고 이 결혼은 그녀에게 있어 무덤이 아니라 전쟁터로 향하는 출정식이었다. 태석이 다시 돌아와 그녀의 손을 잡고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라고 말했을 때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나섰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그를 사냥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호텔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오르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세연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서늘함을 느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 숨겨진 어둠은 더욱 짙고 깊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차 안의 침묵 속에서 태석은 세연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주무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세연은 창밖을 응시하며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고 있었다. 이제 곧 도착할 태석의 저택. 그곳은 그녀에게 감옥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태석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는 보물 창고가 될 수도 있었다. 리무진이 육중한 철문을 지나 금성그룹의 본가이자 태석의 요새인 대저택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경호원들이 허리를 숙여 그들을 맞이했다. 저택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처럼 견고하고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센서들은 이곳이 얼마나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세연은 차에서 내리며 저택의 구조와 경비 태세를 빠르게 스캔했고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공간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태석은 그녀를 안내하며 이곳이 이제 너의 집이라며 위압적으로 말했지만 세연에게 그 말은 이곳이 바로 네가 묻힐 무덤이라는 경고처럼 들렸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와 고풍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기괴한 미술품들은 집주인의 뒤틀린 취향을 반영하고 있었다. 집안의 고용인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그들의 눈에는 주인에 대한 공포와 복종만이 가득했다. 태석은 세연을 2층의 가장 안쪽 방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그들의 침실이자 세연이 앞으로 갇혀 지내게 될 공간이었다. 방문이 닫히고 단둘이 남게 되자 태석은 본색을 드러내며 거칠게 세연을 침대로 밀어붙였고 세연은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다가오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목에 걸린 루비 목걸이가 흔들리며 붉은 빛을 내뿜었고 태석의 시선이 그 목걸이에 머물자 그는 기이한 희열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이 목걸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세연은 그 목걸이 안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그에게서 이 목걸이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태석의 손길이 거칠어질수록 세연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은 더욱 거세졌고 그녀는 이 치욕을 뼛속 깊이 새기며 훗날 그에게 1000배만 배로 갚아줄 것을 결의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해가 뜨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며 이 거대한 악의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공작을 시작할 것이다. 거대한 마옥간이 문이 묵직한 소음을 내며 닫히자 방 안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윤세연은 마치 진공 상태에 갇힌 것처럼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태석의 침실은 호텔 스위트룸보다 훨씬 더 넓고 호사스러웠지만 창문마다 드리워진 두꺼운 벨벳 커튼과 곳곳에 배치된 감시용 센서들은 이곳이 안락한 신혼방이 아닌 철통 같은 감옥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태석은 재킷을 벗어 아무렇게나 바닥에 던져두고는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세연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수의 집행시간을 알리는 시계 초침 소리처럼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세연은 공포에 질린 표정을 연기하며 침대 가장자리로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방 안의 구조와 탈출구 그리고 비상시에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의 위치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묵직한 크리스털 잿더리와 화장대 위에 놓인 앤티크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들을 스치듯 지나갔지만 지금 당장 그것들을 집어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했다. 태석은 세연의 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맹수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어떻게 요리할지 고민하는 듯한 잔인한 유희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거친 손길로 세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이제부터 이 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직 우리 둘만의 비밀이 될 것이라고 나직하게 속삭였지만 그 말은 달콤한 사랑의 미러가 아니라 철저한 복종을 요구하는 명령이었다. 세연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에 데인 듯한 혐오감을 느꼈지만 몸을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그의 가학적인 지배욕을 충족시켜 주었다. 태석은 그녀의 반응이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고 이내 그녀의 턱을 잡아 강제로 시선을 맞추며 오늘 밤 네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내 기분을 거스르지 않는 것뿐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손가락이 목에 걸린 루비 목걸이를 스치고 지나가자 세연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지만 태석은 그저 보석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뿐 그 안에 숨겨진 비밀 따위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태석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세연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었다. 옆에서 들려오는 태석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그녀에게 있어 끔찍한 소음이었지만 동시에 지금이 바로 행동을 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신호이기도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빠져나왔고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디디며 창가 쪽으로 소리 없이 이동했다. 커튼 틈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그녀는 방 안의 구조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폈는데 낮에는 보지 못했던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전문가인 그녀의 예리한 눈에 포착되기 시작했다. 이 방은 단순한 침실이 아니라 태석이 가장 아끼는 귀중품들을 보관하는 금고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벽에 걸린 그림 뒤나 책장 사이사이에 숨겨진 공간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다. 세연은 화장대 거울 앞에 서서 목에 걸린 루비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러 달빛 아래에 비추어 보았고 보건가로서의 본능을 발휘해 보석의 세공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얼핏 보기에는
완벽하게 세공된 최고급 루비 펜던트처럼 보였지만 세연의 손끝은 금속 프레임과 보석이 맞물리는 부분에 미세하게 솟아오른 유철을 감지해냈다. 일반인이라면 그저 마감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렸겠지만 고미술품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세연에게 그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장치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인 얇은 머리핀을 집어들어 루비의 뒷면에 있는 아주 작은 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 보았는데 손끝에 미세한 딸깍거림이 전해져 왔다. 그것은 이 목걸이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내부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정교한 로켓 형태의 보관함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세연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즉시 핀을 빼내어 목걸이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는데 만약 지금 무리해서 뚜껑을 열었다가 태석이 깨어나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목걸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욕구를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고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는 감촉을 느끼며 결의를 다졌다. 엄마가 남긴 이 유품은 단순한 추억의 물건이 아니라 태석과 그 배후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든 성배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세연은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눕기 전 창밖을 내다보며 저택을 둘러싼 정원의 구조와 경비원들의 순찰 패턴을 눈에 담았는데 정원 곳곳에 설치된 조명들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지만 완벽한 보안이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정원의 지도를 그리며 경비원들이 교대하는 짧은 틈과 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내 탈출로나 외부와의 접선 장소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오자 세연은 마치 한숨도 자지 않은 사람처럼 즉시 눈을 떴고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제복을 입은 메이드들이 들어와 아침 준비를 돕겠다고 알렸다. 태석은 이미 일어나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고 물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세연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간밤에 차가운 분석과 윤세연을 지우고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을 다시 썼다. 메이드들은 숙련된 동작으로 침구를 정리하고 세연의 세면 도구를 준비해 주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마치 감정이 제거된 로봇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 그들에게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기란 쉽지 않아 보였다. 세연은 짐짓, 수줍은 듯한 목소리로 메이드 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여인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짧고 사무적인 대답만을 남긴 채 입을 다물어 버렸고 이는 이 저택에 고용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받고 통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세연은 실망하지 않고 그들의 동선과 업무 패턴 그리고 태석을 대하는 태도 등을 관찰하며 그들 사이의 위계 질서와 심리적인 틈새를 파고들 공략 지점을 모색했다. 태석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방 안의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는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세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그의 등과 어깨에는 수많은 상처 자국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걸어온 피비린내 나는 길을 증명하는 낙인과도 같았으며 세연은 그 흉터들을 보며 엄마를 죽인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식사를 위해 다이닝 룸으로 이동하는 동안 세연은 태석의 뒤를 한 발자국 뒤에서 따르며 저택 내부의 복도와 계단 그리고 각 방의 위치를 머릿속에 저장했다. 복도 곳곳에는 고가로 보이는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개중에는 도난당했거나 행방이 묘연해진 것으로 알려진 국보급 문화재들도 섞여 있어 태석의 탐욕이 법과 국경을 초월하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 세연은 직업적인 호기심을 가장하여 그림 한 점 앞에 멈춰서서 감탄하는 척하며 태석의 반응을 살폈는데 그는 그저 돈이 되는 물건이라는 듯 건성으로 대꾸하며 그녀의 예술적 안목을 비웃었다. 식당에 도착하자 긴 테이블 위에는 호화로운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만 세연에게는 그 음식들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태석은 자리에 앉아 비서가 건네주는 태블릿 PC를 통해 업무 보고를 받으며 식사를 시작했고 세연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며 그의 통화 내용과 비서와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암호 같은 은어들을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세연은 그 속에 숨겨진 마약 거래와 자금 세탁, 그리고 정계 로비와 관련된 단어들을 예리하게 포착해냈다. 특히 태석이 며칠 후 있을 중요한 화물 선적에 대해 언급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때 세연은 그 화물이 단순한 물건이 아님을 직감하고 그 날짜와 장소를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다. 태석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세연에게 당분간 외출은 금지이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집사에게 말하라고 통보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홀로 남겨진 세연은 천천히 식사를 이어가며 집안을 관리하는 총괄 집사인 박 실장이라는 인물을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태석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는 핵심 인물처럼 보였다. 박 실장은 깐깐하고 빈틈없는 인상을 주었지만 세연은 그가 아주 미세하게 다리를 절고 있다는 사실과 주기적으로 허리춤을 만지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보건가로서 관찰력이 뛰어난 세연은 그것이 오래된 부상의 후유증임을 간파했고 만약 그에게 적절한 의학적 조언이나 도움을 제공한다면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식사를 마친 세연은 저택을 둘러보겠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박 실장은 정중하지만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그녀의 뒤를 따르겠다고 나섰다. 세연은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저택의 역사나 미술품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그의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기 위한 대화를 시도했다. 그녀가 안내받은 곳은 저택의 1층에 위치한 응접실과 서재, 그리고 정원으로 이어지는 테라스였는데 서재는 태석의 집무실과 연결되어 있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었다. 세연은 서재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가 무심한 척 돌아섰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도어락의 종류와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내부 구조를 스캔한 뒤였다. 정원으로 나온 세연은 따스한 햇살 아래서 평화로운 산책을 즐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정원수들의 작업 동선과 담장 너머의 지형을 파악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정원 한 구석에는 오래된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다른 곳보다 경비가 삼엄했고 접근 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어 세연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녀가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박 실장이 즉시 앞을 가로막으며 그곳은 회장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시는 곳이라 출입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제지했다. 세연은 순순히 물러나며 죄송하다고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 창고 안에 태석의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세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가져온 짐을 정리하는 척하며 숨겨두었던 소형 도청 탐지기를 꺼내 방안을 훑어보았다. 예상대로 침대 헤드와 전화기 및 그리고 화장대 거울 뒤에서 도청 장치가 발견되었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대신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일부러 혼잣말로 태석을 찬양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연기를 하며 도청하고 있을 누군가를 안심시키고 자신을 멍청하고 순종적인 여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물을 틀어 소음을 만든 뒤 변기 물탱크 뚜껑을 열어 비닐로 밀봉한 소형 수첩과 펜을 숨겨두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녀가 수집할 정보들을 기록할 비밀, 장부가 될 것이었다. 해가 지고 저택에 다시 어둠이 찾아오자 세연은 창가에 앉아 루비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는데 기억 속의 엄마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해 보이면서도 어린 세연 앞에서는 애써 웃음을 짓곤 했었다. 이제야 엄마가 왜 그토록 이 목걸이를 소중히 여겼는지 그리고 왜 그날 밤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다. 엄마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던 투사였고 이제 그 싸움은 딸인 세연에게로 이어져 운명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 세연은 목걸이의 펜던트를 꽉 쥐며 다짐했는데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라면 악마와 손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태석을 파멸시키고 엄마의 복수를 완성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날 밤 태석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세연은 그 틈을 타서 낮에 보았던 박 실장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겠다며 접근했다. 그녀는 박 실장의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것을 언급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민간요법과 스트레칭 방법을 조심스럽게 알려주었는데 박 실장은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세연의 진심 어린 태도와 해박한 지식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눈치였다. 세연은 대화 도중 자연스럽게 태석의 어린 시절이나 저택의 내력에 대해 물었고 박 실장은 무의식 중에 태석이 고아원 출신이며 이 저택이 원래는 다른 주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흘렸다. 이것은 세연이 전혀 모르고 있던 새로운 정보였으며 태석의 과거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세연은 박 실장과의 대화를 통해 이 집안의 고용인들 또한 태석의 공포정치에 시달리는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할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방으로 돌아온 세연은 수첩을 꺼내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암호화하여 기록했고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행동 계획을 정리했다. 첫 번째 목표는 서재에 잠입하여 태석의 비밀 장부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원 창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루비 목걸이의 뚜껑을 열어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어 저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세연의 눈에는 그 달빛마저도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신부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암살자가 되어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마치 춤추는 유령처럼 창문에 어른거렸지만 세연은 두려움 없이 그 어둠을 응시하며 조용히 내일의 전투를 기다렸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윤세연은 금성그룹의 대저택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숨막히는 일상을 견뎌내며 겉으로는 체념한 듯한 아내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태석의 넥타이를 매주며 그의 비위를 맞췄고 낮에는 정원을 산책하거나 서재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저택의 구조와 경비 시스템의 패턴을 머릿속에 정밀하게 그려 나갔다. 태석은 처음에는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 사람을 붙였으나 세연이 별다른 반항 없이 조용히 지내자 점차 감시의 눈길을 거두고 그녀를 집안의 장식품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연의 침묵은 패배가 아닌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으며 그녀는 태석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보건가로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저택 내에서 합법적으로 움직일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복도에 걸린 고가의 그림들이 습기와 관리, 소홀로 손상되어 가는 것을 지적하며 자신이 직접 복원 작업을 하겠다고 제안했고 예술의 문외한인 태석은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이를 흔쾌히 허락했다. 세연이 그림 복원 작업을 핑계로 확보한 것은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날카로운 메스와 강력한 화학약품들이 포함된 전문 도구 세트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 그녀는 작업실로 배정받은 2층의 응접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캔버스의 먼지를 털어내며 곁눈질로 오가는 사람들의 동태를 살폈는데 특히 태석의 최측근들이 나누는 대화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의 면면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복원 작업에 사용되는 용제 특유의 독한 냄새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훌륭한 방어막이 되어주었고 세연은 그 냄새 속에 숨어 도청 장치를 점검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붓을 놀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맞추느라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으며 이 저택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태석의 비밀 금고를 찾기 위한 단서를 수집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택의 정막을 깨고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누군가의 비명이 들려왔는데 소리가 난 곳은 1층의 메인 로비였다. 세연이 급히 내려가 보니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하녀가 실수로 청나라 시대의 도자기를 깨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사색이 된 채 떨고 있었고 그 앞에는 험상윤은 경호실장이 서서 손을 치켜들고 있었다. 태석은 자신의 물건에 흠집을 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었기에 하녀의 실수는 곧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며 주변의 다른 고용인들도 감히 나서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지켜만 보고 있었다. 경호실장의 손이 하녀의 뺨을 내려치려는 순간
세연은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만두라고 외치며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나섰다. 그녀는 떨고 있는 하녀를 일으켜 세우고는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살피며 이건 자신이 복원할 수 있는 수준이니 회장에게는 비밀로 하겠다고 경호 실장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경호 실장은 태석의 아내인 세연의 개입에 당황하며 물러섰고 세연은 즉시 작업 도구를 가져와 그 자리에서 깨진 도자기를 맞추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마술처럼 빠르고 정교했다. 특수 접착제와 안료를 사용하여 미세한 균열까지 감쪽같이 메우는 그녀의 기술에 지켜보던 고용인들은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고 특히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어린 한여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세연을 생명의 은인처럼 바라보았다. 이 사건은 냉랭하기만 했던 저택의 고용인들이 세연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그들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안주인이 아닌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세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지를 자신의 전담 시녀로 지정하여 곁에 두었고 순진하고 겁 많은 민지는 세연이 묻는 말에 저택의 사소한 소문부터 태석의 은밀한 습관까지 술술 털어놓는 훌륭한 정보원이 되어주었다. 민지를 통해 얻은 정보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3층의 복도 끝에 있는 전시실이 평소에는 굳게 잠겨 있으며 오직 태석만이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세연은 그곳이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태석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작물이나 중요한 기밀 서류를 보관하는 장소일 것이라고 직감했고 그 전시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자신의 목에 걸린 루비 목걸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녀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작업실에서 몰래 빠져나와 3층으로 향했는데 복도에는 감시 카메라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지만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파악한 사각지대를 이용해 교묘하게 피해 나갔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전시실의 문은 육중한 강철로 되어 있었고 일반적인 열쇠 구멍 대신 기하학적인 문양이 새겨진 둥근 홈만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루비 목걸이를 풀러 펜던트의 뒷면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펜던트에 새겨진 문양이 문에 있는 홈의 모양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펜던트를 홈에 조심스럽게 끼워 맞췄고 그러자 미세한 진동과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장치가 아니라 목걸이 내부에 내장된 자석이나 칩이 무늬 센서와 반응하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었으며 엄마가 남긴 유품이 이 범죄 조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마스터키였다는 사실에 세연은 전율했다. 문이 열리고 드러난 전시실 내부는 외부의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실과 같았고 세연은 미리 준비한 소형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곳에는 박물관에서도 보기 힘든 국보급 문화재들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금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세연의 눈길을 끈 것은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책상과 그 위에 놓인 한 장의 초상화였다. 먼지가 쌓인 초상화 속의 인물은 바로 젊은 시절의 엄마였고 그녀는 지금 세연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루비 목걸이를 목에 걸고 슬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세연의 뇌리에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 파편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는데 그것은 엄마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기록 보관소는 내가 지킬 거야. 절대로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어라고 울부짖던 장면이었다. 엄마는 단순한 보건가가 아니라 범죄 조직들이 거래하는 작물들의 진위 여부를 감정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는 그림자 관리자였으며 조직에서 발을 빼려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다. 책상 서랍을 뒤지던 세연은 이중 바닥 아래 숨겨진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과 암호로 된 명단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태석과 그와 결탁한 권력자들의 목줄을 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인 셈이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기계음과 함께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세연은 본능적으로 태석이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급히 수첩을 품속에 숨기고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바람에 심장이 덧을 뻔했다.
태석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세연은 가까스로 문을 잠그고 3층 복도의 커튼 뒤로 몸을 숨겼지만 태석이 전시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 도망칠 길이 막혀버렸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하여 커튼 뒤에 있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바람 소리를 내고는 반대편 계단 쪽으로 돌멩이 하나를 던져 소리를 유인했다. 태석이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경계태세를 취하는 사이 세연은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몸을 낮추어 2층으로 이어지는 비상계단으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작업실로 돌아온 세연은 거칠게 몰아쉬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리며 태석이 들어왔는데 그는 의심스런 눈초리로 방 안을 훑어보며 이 늦은 시간에 안 자고 뭐 하는 거냐고 차갑게 물었다. 세연은 짐짓 놀란 척하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고 방 안에는 독한 용재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 그녀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에 충분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그림 복원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대답하는 세연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지만 그녀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태석은 그녀의 설명이 탐탁지 않은 듯 했지만 방 안의 냄새에 인상을 찌푸리며 별다른 추궁 없이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올 테니 일찍 자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나가버렸다. 태석이 나간 후 세연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품속에서 꺼낸 엄마의 수첩을 보며 다시금 전의를 불태웠다. 수첩에 적힌 암호들은 복잡해 보였지만 고미술품의 연도 표기법이나 작가 서명 등 세연에게 익숙한 패턴들이 섞여 있어 시간을 들이면 충분히 해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이 수첩이 태석의 제국을 무너뜨릴 폭탄의 뇌관임을 확신했고 내일 방문한다는 중요한 손님이 누구인지 알아내어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다. 태석이 언급한 손님은 아마도 수첩에 적힌 거래 내역과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다면 내일의 만남은 세연에게 있어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다시 방수팩에 밀봉하여 변기 물탱크 속에 숨겨둔 뒤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작전 지도로 가득 차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분주하고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는데 고용인들은 쉴 새 없이 청소를 하고 경호원들의 숫자는 평소의 2배로 늘어나 있었다. 세연은 민지를 통해 오늘 오는 손님이 러시아 마피아 조직의 간부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들이 무기 밀매와 관련된 협상을 위해 방문한다는 것을 짐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안주인이 아니라 이 위험한 거래의 목격자이자 심판자가 될 준비를 하며 옷장에서 가장 우아하면서도 활동하기 편한 드레스를 골라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목에 걸린 루비 목걸이를 어루만지며 엄마가 지키려 했던 정의를 자신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그녀는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으로서 가면을 쓰고 적들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정오가 되자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저택으로 들어왔고 차에서 내린 러시아인들은 거구의 체격에 문신을 드러낸 험악한 인상들이었다. 태석은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하여 1층 응접실로 안내했고 세연은 2층 난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다. 그녀는 태석이 방심한 틈을 타서 다과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응접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직접 들어가 대화를 엿들을 방법을 모색했다. 박 실장이 다과 카트를 끌고 가는 것을 본 세연은 그를 불러 세우고는 자신이 직접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대접하겠다며 카트를 넘겨받았다. 박 실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평소 세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허락했다. 응접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 세연은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들어갔고 태석과 러시아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태석은 예고 없는 그녀의 등장에 당황하며 미간을 찌푸렸지만 손님들 앞이라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억지 미소로 그녀를 소개했다. 세연은 유창하지는 않지만 미리 연습해둔 러시아어 인사말을 건네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러시아 간부는 그녀의 미모와 대담함에 흥미를 보이며 경계심을 풀었다. 찻잔을 내려놓는 찰나의 순간 세연은 테이블 밑에
껌처럼 생긴 초소형 도청기를 부착하는 데 성공했고 태석의 눈을 피하며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그들의 은밀한 거래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태석의 파멸을 위한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방으로 돌아온 세연은 이어폰을 꽂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는데 잡음 섞인 소리 속에서 들려오는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대규모의 마약 밀수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고위 관료들을 매수하고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그 살생부에는 세연이 알고 있는 유명 인사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내용을 받아 적으며 자신이 지금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 싸움에 뛰어들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섰고 그녀는 이 녹음 파일이 수첩과 함께 태석을 지옥으로 보낼 확실한 티켓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들을 안전하게 외부로 반출하고 태석이 눈치채기 전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것뿐이었다. 인천 항만에서 들려온 비보는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금성그룹의 본가를 단숨에 휩쓸어버렸고 평온을 가장하던 저택의 공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태석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대규모 마약 선적이 세관과 검찰의 합동단속에 걸려 전량 압수되었다는 소식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조직의 위신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격분한 태석은 서재에 있는 집기들을 모두 때려 부수며 짐승처럼 포효했고 그 소리는 두꺼운 방음벽을 뚫고 복도까지 흘러나와 고용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윤세연은 자신의 방에서 그 소란을 들으며 차분하게 차를 우려내고 있었는데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 뒤로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며칠 전 그녀가 러시아 조직원들과의 대화를 도청하여 얻은 정보를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한 결과가 바로 이 혼란이었고 이것은 그녀가 태석의 제국에는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균열이었다. 세연은 깨진 도자기 파편과 유리 조각이 낭자한 서재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는데 태석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손으로 책상을 짚고 서 있었다. 그는 세연이 들어오자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세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가가 그의 찢어진 손등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감싸주었다. 당신이 다치는 건 싫어요. 라는 그녀의 말은 거짓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인 것처럼 들릴 정도로 애절하고 부드러웠다. 태석은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기가 꺾인 듯 힘을 빼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조직 내부에 쥐새끼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중얼거렸고 세연은 그 말을 놓치지 않고 태석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 위한 심리전을 시작했다. 세연은 태석의 옆에 앉아 피 묻은 손을 닦아주며 아주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한 어조로 말을 꺼냈는데 그것은 며칠 전 우연히 목격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태석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강 이사가 뒷문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것을 보았는데 표정이 몹시 불안해 보였다고 넌지시 흘렸다. 사실 강 이사는 그날 아픈 딸의 병원비 문제로 의사와 통화했을 뿐이었지만 의심이라는 독초가 자라나기 시작한 태석의 마음속에서 그 정보는 배신의 확실한 증거로 왜곡되어 받아들여졌다. 태석의 눈빛이 순식간에 형형한 살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고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강 이사를 지하 창고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세연은 공포에 질린 척하며 태석의 옷자락을 잡고 말렸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여주는 그가 가소롭게 느껴질 뿐이었다. 강 이사가 끌려간 지하 창고에서는 곧이어 둔탁한 타격음과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택의 분위기는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음산하게 변해갔다. 세연은 방으로 돌아와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지하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지우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한 의식이기도 했다. 죄 없는 사람이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죄책감이 가슴 한구석을 찔러왔지만 그녀는 이것이 더 큰 악을 처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엄마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멸시킨 태석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그녀 역시 괴물이 되어야만 했고, 지금의 망설임은 사치에 불과했다. 피아노 선율이 격정적으로 변해갈수록 그녀의 손끝에는 더욱 힘이 들어갔고, 음악 소리는 저택을 울리며 잔혹한 고문의 현장을 기묘하게 감싸 안았다. 몇 시간이 지나고 태석이 피 묻은 셔츠 차림으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세연의 방을 찾아왔을 때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공허해 보였다. 그는 강의사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다고 말하며 괴로워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심과 불안이 남아 있었다. 세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를 욕실로 데려가 따뜻한 물을 받아주었고, 어린아이를 달래듯 그의 머리를 감겨주며 그가 느끼는 고립감을 극대화시켰다. 이제 태석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세연 한 사람뿐이었고, 그는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갇혀 철저하게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세연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태석은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 손이 언젠가 자신의 목을 조를 것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금성그룹 내부에서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강의사의 죽음은 조직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태석은 의심 가는 간부들을 하나둘씩 숙청하거나 내치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검증되지 않은 신참들로 채워 넣음으로써 조직의 결속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세연은 이 혼란을 틈타 민지를 통해 고용인들 사이에서 태석이 미쳐가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도록 유도했고, 이는 저택 내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데 효과적이었다. 경비원들은 서로를 감시하느라 외부 침입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졌고, 고용인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태석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세연은 이 모든 상황을 관망하며 엄마의 수첩에 적힌 암호를 해독하는 데 박차를 가했고, 마침내 그 숫자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수첩의 암호는 스위스 비밀은행 계좌와 그곳에 보관된 대여 금고 번호였으며, 그 금고 안에는 태석이 정계와 재계에 뿌린 뇌물장부 원본이 들어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2개의 열쇠가 필요한데, 하나는 태석이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세연의 목에 걸린 루비, 목걸이 안에 숨겨진 마이크로필름에 새겨진 디지털 코드였다. 세연은 전율을 느끼며 목걸이를 움켜쥐었고, 이제야 왜 엄마가 목숨을 걸고 이 목걸이를 지키려 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다. 태석은 목걸이의 진짜 가치를 모른 채 그저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셈이었고, 진짜 힘은 줄곧 세연의 손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제 태석이 가지고 있는 열쇠의 행방을 찾아야 했고, 그것은 아마도 그가 가장 아끼는 장소, 즉 3층 전시실, 금고나 서재의 비밀 공간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태석의 편집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식사조차 의심하며 세연이 먼저 맛을 보지 않으면 입에 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세연은 기꺼이 기미상궁 노릇을 자처하며 그의 신뢰를 얻었고, 그 덕분에 태석의 서재에 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자주 얻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태석이 수면제의 힘을 빌려 잠든 사이 세연은 조심스럽게 서재로 잠입하여 책상 서랍과 책장 뒤를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련한 범죄자인 태석은 중요한 물건을 허술하게 보관할 리 없었고, 세연은 1시간 넘게 뒤졌지만 열쇠는커녕 금고의 위치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태석의 낡은 가죽 다이어리가 눈에 들어왔는데, 평소 그가 일정을 기록하거나 메모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평범한 물건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이어리를 펼쳐본 세연은 맨 뒷장에 그려진 기이한 그림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저택의 평면도 위에 붉은색 펜으로 표시된 특정 지점들이었다. 그 지점들은 모두 정원에 있는 석상들의 위치와 일치했고, 세연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비밀 금고의 위치를 가리키는 지도임을 깨달았다. 특히 정원 중앙에 있는 거대한 분수대 조각상 아래에 붉은색 별표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곳은 평소 태석이 사색을 즐기며 자주 머무르는 장소였다. 세연은
다이어리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서재를 빠져나왔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만약 그곳에 진짜 장부나 열쇠가 숨겨져 있다면 그녀는 정원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그것을 확보해야만 했고, 그것은 서재에 잠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세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분수대를 내려다보며 달빛 아래 번쩍이는 물줄기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칠 계획을 세웠다. 며칠 뒤 태석은 조직의 재정비를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주요 간부들이 모두 저택으로 모여들었다. 회의가 길어지자 저택의 경비 인력이 회의실 주변으로 집중되었고 정원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이 생겼다. 세연은 산책을 핑계로 정원으로 나갔는데 그녀의 손에는 원예용 가위와 작은 삽이 들려 있어 누가 봐도 화단을 가꾸러 나온 안주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분수대 주변을 천천히 돌며 꽃을 다듬는 척하다가 경비원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순간 분수대 조각상의 기단 부분을 살폈다. 이끼가 낀 돌틈 사이로 미세하게 갈라진 틈이 보였고 세연은 가위 끝으로 그 틈을 찔러보았는데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돌덩이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 안에는 비닐에 쌓인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열쇠와는 다르게 생긴 특수 제작된 티타늄 열쇠였다. 세연은 재빨리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꽃을 다듬는 신용을 했는데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태석의 새로운 비서인 조 실장이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 실장은 태석이 강의사를 숙청한 후 새로 발탁한 인물로 눈치가 빠르고 야망이 큰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는 세연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듯 사모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라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다. 세연은 태연하게 웃으며 시들어가는 꽃들이 안쓰러워 좀 다듬어주고 있었다고 대답했지만 주머니 속의 열쇠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조 실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세연의 손과 주머니를 훑어보았는데 그 긴장감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와도 같았다. 그때 저택 안에서 태석이 찾는다는 무전이죠. 실장의 이어폰으로 들어왔고 그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세연은 그가 사라지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조 실장이 자신을 주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제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고 조 실장이 태석에게 보고하기 전에 혹은 태석이 열쇠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기 전에 승부를 걸어야만 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획득한 열쇠를 루비 목걸이와 함께 안전한 곳에 숨기고 마지막 결전을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그날 밤 세연은 태석에게 와인 한 잔을 권하며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는데 그것은 그의 의심을 잠재우고 조 실장의 보고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다. 태석은 술 기운에 취해 세연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자신의 고단함을 토로했고 세연은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는 차가운 경멸을 보냈다. 그녀는 태석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몰래 침대 밑에서 대포폰을 꺼내 검찰청의 박 검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대의는 3일 후 창립 기념일 파티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고 화면 위로 전송 완료라는 글자가 뜨자 그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남은 것은 승리 아니면 죽음뿐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는데 조 실장이 세연의 방을 찾아와 회장님의 지시라며 그녀의 방을 수색하겠다고 통보한 것이었다. 세연은 당황하지 않고 무슨 짓이냐고 호통쳤지만 조 실장은 막무가내로 부하들을 시켜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옷장과 서랍을 샅샅이 뒤졌고 세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분노한 안주인의 모습을 연기했다. 다행히 세연은 중요한 물건들을 변기 물탱크와 환풍구 속에 숨겨두었기에 그들의 손에 발각되지 않았지만 조 실장의 끈질긴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다. 수색이 성과 없이 끝나자
조 실장은 빈정거리는 말투로 실례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갔지만 문을 닫기 전 그가 남긴 의미심장한 미소는 세연에게 네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경고처럼 다가왔다. 세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계획을 수정하여 실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심했다. 3일 후의 파티까지 기다렸다가는 조 실장에 의해 모든 것이 들통날 위험이 컸기에 그녀는 내일 밤 당장 거사를 치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태석에게 파티 준비를 위해 내일 저녁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켰고 태석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바다처럼 고요하지만 위태로운 밤이 지나가고 있었고 세연은 어둠 속에서 루비 목걸이를 꼭 쥐며 다가올 내일의 운명을 기다렸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올랐고 이제 사냥꾼은 마지막 화살을 시위에 매기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한 저녁 하늘은 마치 검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짙은 어둠으로 뒤덮였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는 윤세연의 불안한 심장 박동과 기묘한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었다. 태석이 긴급한 사업 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택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고 세연은 이 짧은 공백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복원 작업실로 향했는데 그곳은 독한 화학약품 냄새 덕분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유일한 안전지대이자 그녀의 무기들이 숨겨진 요새였다. 조 실장의 감시가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 문을 걸어 잠근 세연은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정원 분수대 밑에서 찾아낸 티타늄 열쇠를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열쇠와 루비 목걸이는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이 재회한 듯 기묘한 공명을 일으키며 서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세연은 확대경을 눈에 착용하고 핀셋을 이용해 목걸이 펜던트의 뒷면에 있는 미세한 홈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 홈의 형태는 티타늄 열쇠의 끝부분과 정교하게 일치했다. 숨을 죽이고 열쇠를 홈에 밀어넣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기계적인 맞물림 소리가 들려왔고 펜던트의 붉은 루비가 서서히 회전하며 그 속에 감춰진 내부 공간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마이크로 필름 칩이 정교하게 삽입되어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금성그룹의 치부이자 태석의 목숨줄이었다. 세연은 준비해둔 특수 리더기에 칩을 연결하고 노트북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는데 화면 가득 나타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대한 양의 불법 거래 장부와 고위층 뇌물 리스트였다. 그리고 파일의 가장 깊은 곳에는 1998년 청담동 화재 사건이라는 제목의 폴더가 있었는데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폴더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사건 당시의 현장 사진들과 보고서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태석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들어있었다. 메모에는 목격자 제거 완료, 물건 회수 실패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세연의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실행범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 명단의 가장 윗줄에는 한태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세연은 입을 틀어막으며 터져나오는 비명을 간신히 삼켰다. 태석은 단순히 배후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날 밤 직접 칼을 들고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마였으며 그동안 자신을 사랑하는 척하며 기만해왔던 것이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세연은 감정에 매몰되어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는 재빨리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하고 원본 칩은 다시 목걸이 안에 숨겨 봉인하려 했다. 바로 그때 잠겨있던 작업실 문 손잡이가 덜컥거리며 누군가 억지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세연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문 밖에서는 사모님, 안에 계신 거 다 압니다. 문 여십시오. 라는 조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의 정중함은 사라지고 노골적인 적대감과 비릿한 살기가 묻어 있었다. 세연은 급히 노트북을 덮고 목걸이를 목에 건 뒤 작업용 앞치마 주머니에 열쇠를 숨겼지만
이미 조 실장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따고 들어오고 있었다. 조 실장은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매서운 눈으로 세연과 작업대를 번갈아 쳐다보며 천천히 다가왔는데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회장님은 여자에게 너무 물으시지만 저는 다릅니다. 정원에서 뭘 주웠는지 그리고 지금 뭘 보고 있었는지 다 내놓으시죠. 라고 말하며 비열하게 웃었다. 세연은 뒷걸음질 치며 작업대 뒤로 물러났지만 뒤는 막혀 있었고 조 실장은 그녀를 도간에 든 쥐처럼 몰아세웠다. 그는 태석 몰래 이 증거를 가로채어 자신이 조직을 장악하거나 거액을 챙겨 달아날 속셈인 듯 했고 세연은 그가 자신을 살려둘 생각이 없음을 직감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세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작업대 위에 놓인 고농도의 유기용제와 세척용 산성용액들이 담긴 유리병들이었다. 그녀는 보건가로서 이 약품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것을 이용해 위기를 타개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짐짓 공포에 질려 항복하는 척하며 제발 살려주세요. 원하는 건 뭐든지 드릴게요. 라고 애원하며 손을 들어 올렸다. 조 실장이 방심하며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뻗는 순간 세연은 전광석화 같은 동작으로 작업대 위에 있던 톨루엔 용액이 담긴 병을 집어 그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다. 강력한 휘발성 가스와 독성 액체가 눈과 코로 들어가자 조 실장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고 비틀거렸다. 세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작업용 마스크를 쓴 채 숨을 참고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중심을 잃은 조 실장이 뒤로 넘어지며 허우적거리자 세연은 있는 힘을 다해 그를 밀쳐냈고 그는 뒤에 있던 무거운 석조 조각상 위로 쓰러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각상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조 실장의 후두부를 강타했고 그는 짧은 신음과 함께 바닥으로 늘어졌다. 붉은 피가 대리석 바닥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잠시 경련하던 그의 몸은 이내 움직임을 멈췄다. 세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참혹한 광경을 내려다보았는데 자신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상황을 수습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살인죄를 뒤집어쓰게 될 것이 뻔했고 태석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기에 그녀는 이 죽음을 완벽한 사고사로 위장해야만 했다. 세연은 장갑을 낀 손으로 조 실장의 지문을 채취해 작업실 곳곳에 묻히고 서랍과 진열장을 어지럽혀 마치 그가 무언가를 찾기 위해 뒤지다가 실수로 약품을 쏟고 넘어진 것처럼 현장을 조작했다. 바닥에 쏟아진 유기용제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그녀는 조 실장의 손에 쥐어져 있던 총을 회수해 그의 허리춤에 다시 꽂아 넣었다. 그리고 일부러 깨진 유리 조각을 밟아 자신의 발에 상처를 내고 옷을 찢어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다. 모든 정리가 끝날 무렵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태석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음을 알렸다. 세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공포에 질린 연기를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조 실장의 시신을 확인했는데 죽은 그의 눈은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어 섬뜩함을 자아냈다. 잠시 후 태석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난장판이 된 작업실과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조 실장 그리고 구석에서 떨고 있는 세연을 발견하고는 경악했다. 세연은 태석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의 품에 안기며 이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금고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저를 죽이려고 하다가 미끄러져서 라며 흐느껴 울었다. 태석은 조 실장의 시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는데 조 실장이 평소 야망이 컸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세연의 말을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다. 게다가 조 실장의 주머니에서 세연이 미리 넣어둔 가짜 장부 쪽지 세연이 위조한가 발견되자 태석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 해 더러운 새끼. 태석은 죽은 조 실장의 시신을 발로 걷어차며 침을 뱉었고 세연을 감싸 안으며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다. 세연은 그의 품에 안긴 채 안도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태석의 어깨 너머로 죽은 조 실장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태석은 조직 내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되었고
자신의 곁에 남은 유일한 사람이자 피해자인 세연에게 더욱 집착하고 의지하게 되었다. 그는 시신을 처리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뒤에 세연을 직접 안고 침실로 옮겼으며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세연은 태석이 건네주는 따뜻한 우유를 받아 마시며 속으로는 이 남자가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지 비웃었다. 오늘 밤 그녀는 살인을 저질렀지만 죄책감보다는 생존 본능과 복수심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 묻은 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 되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녀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전사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훈장이기도 했다. 태석이 잠든 후 세연은 욕실로 들어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피 묻은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보였다.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붉은 핏자국을 지웠지만 영혼에 새겨진 핏빛 얼룩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루비 목걸이는 여전히 그녀의 목에서 붉게 빛나고 있었고 이제 그 붉은 빛은 엄마의 피뿐만 아니라 조 실장의 피, 그리고 앞으로 흘리게 될 태석의 피까지 예고하는 듯했다. 내일은 드디어 결전의 날이었고 세연은 더 이상 망설임 없이 태석의 심장을 겨눌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침대로 돌아와 태석의 옆에 누웠지만 그녀의 품속에는 날카롭게 간 칼날 같은 증거들이 숨겨져 있었고 동이 트면 이 거짓된 평화는 산산이 조각날 것이었다. 조 실장의 죽음 이후 금성그룹의 저택에는 겉으로는 평온이 찾아온 듯 했으나 그 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으며 태석의 의심병은 병적인 수준으로 치달았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듯 저택의 경비 인력을 전원 교체하고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시켰으며 심지어 세연이 머무는 방의 창문까지 방탄유리로 교체해버렸다. 세연은 이러한 태석의 광기 어린 행동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임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더욱더 그에게 밀착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는 척하며 태석의 품을 파고들었고 그가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함께 깨어 있어주며 그의 불안을 잠재우는 유일한 안식처 역할을 자처했다. 태석은 그런 세연에게서 위안을 얻으면서도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위화감을 지울 수 없어 그녀를 시험해보기로 결심하고 어느 날 오후 그녀를 데리고 지하 사격장으로 향했다. 지하 사격장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화약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러왔는데 이는 세연에게 잊고 싶었던 그날 밤의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태석은 묵직한 리볼버 권총을 세연의 손에 쥐어주며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 내 여자가 스스로를 지킬 힘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사격을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세연이 총을 잡았을 때의 반응과 손떨림 그리고 눈빛의 변화를 샅샅이 관찰하겠다는 탐색의 의도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세연은 총의 차가운 금속성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지만 찜짓 겁에 질린 표정으로 총이 너무 무겁다고 칭얼거리며 태석의 경계심을 허물려 노력했다. 태석은 뒤에서 세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준하는 법을 알려주었는데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닿을 때마다 세연은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아내야 했다. 탕하는 굉음과 함께 첫발이 발사되었고 총알은 표적지의 가장자리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세연은 반동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리는 연기를 펼쳤다. 태석은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고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처음치고는 나쁘지 않았다고 격려했지만 그것은 세연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안도감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세연은 바닥에 떨어진 총을 주워들며 속으로는 표적지의 정중앙을 꿰뚫을 수 있는 실력을 감추고 있었고 언젠가 이 총구가 태석의 심장을 향하게 될 것임을 다짐했다. 사격 연습이 끝나고 태석은 세연에게 그 총을 호신용으로 선물하겠다며 건넸는데 그는 자신이 쥐어준 그 무기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독이든
사과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총을 받아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가운 사리가 서려 있었다. 창립기념일 파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저택은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해졌고 세연은 드레스를 맞춘다는 명분으로 잠시나마 외출을 허락받을 수 있었다. 태석은 경호원들을 대동시키며 한시도 눈을 떼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세연은 이미 의상실 직원으로 위장한 박 검사 측의 요원과 접선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의상실 탈의실은 유일하게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공간이었고 세연은 옷을 갈아입는 짧은 시간 동안 거울 뒤에 숨겨진 쪽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남기는 데 성공했다. 쪽지에는 파티 당일 저녁 8시 태석이 기념사를 하는 순간 중앙 서버를 해킹하여 증거 영상을 송출하고 동시에 경찰 특공대가 진입한다는 작전 계획이 적혀 있었다. 세연은 쪽지를 읽고 나서 즉시 삼켜버렸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파티 전날 밤 태석은 평소보다 들뜬 모습으로 세연에게 다가와 내일은 우리 그룹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야망을 드러냈다. 그는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새로운 사업 확장을 발표하고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세연에게 내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곁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세연은 그에게 최고급 와인을 따라주며 당신의 곁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겠다고 속삭였지만 그 말은 태석이 추락하는 순간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겠다는 저주와도 같았다. 태석이 술에 취해 잠든 후 세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나는 붉은 달이 마치 내일 있을 피해 축제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녀는 목에 걸린 루비 목걸이를 어루만지며 엄마에게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기도를 올렸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아오자 세연은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화장대 앞에 앉아 스스로를 꾸미기 시작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르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칼날을 가는 것처럼 정교하고 날카로웠으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닌 냉혹한 심판자의 모습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드레스는 핏빛처럼 붉은 벨벳 소재로 되어 있어 그녀의 하얀 피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목에 걸린 루비 목걸이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태석은 준비를 마친 세연의 모습을 보고 넋을 잃은 듯 감탄하며 그녀의 손등에 키스를 퍼부었지만 세연은 그의 입술이 닿은 자리를 씻어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차가운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이 리무진에 올라 파티장으로 향하는 동안 태석은 계속해서 자신의 성공 신화에 대해 떠들어댔지만 세연의 귀에는 그 소리가 죽음을 앞둔 자의 마지막 유언처럼 들렸다. 파티장은 도심의 초고층 빌딩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렸는데 입구부터 화려한 꽃장식과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수많은 취재진과 경호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세연이 태석의 팔짱을 끼고 차에서 내리자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는 마치 폭죽처럼 눈부셨고 그녀는 그 빛 속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파티장 내부에는 이미 정계의 고위 인사들과 재벌 총수들 그리고 태석과 결탁한 부패한 권력자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탐욕을 과시하고 있었다. 세연은 그들의 위선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 모두가 태석과 함께 무너져야 할 공범들이라고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웨이터로 위장한 박 검사의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세연은 태석 몰래 그들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작전 개시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태석은 사람들에게 세연을 소개하며 자신의 트로피 와이프를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세연은 그 틈을 타 메인 서버실과 연결된 제어 패널의 위치를 파악했다. 다행히 제어 패널은 무대 뒤편에 위치해 있어 접근하기가 용이해 보였지만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어 그들의 눈을 피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세연은 일부러 실수인 척 와인잔을 떨어뜨려 드레스 자락을 적셨고
당황한 척하며 옷을 닦고 오겠다고 태석에게 양해를 구했다. 태석은 별 의심 없이 다녀오라고 허락했고 세연은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재빨리 방향을 틀어 무대 뒤편의 통로로 사라졌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빨랐으며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빛났다. 무대 뒤편은 복잡한 전선들과 장비들이 얽혀 있어 몸을 숨기기에 적당했고 세연은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을 노려 제어 패널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USB 장치를 패널에 연결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는데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나며 진행률 바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90%, 95% 숫자가 올라갈수록 세연의 긴장감도 극에 달했고 혹시라도 누군가 들어오지 않을까 문 쪽을 계속해서 힐끔거렸다. 마침내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자 세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장치를 회수했고 태연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화장실에서 나온 것처럼 연기하며 홀로 복귀했다. 태석은 그녀가 돌아오자 안색이 창백하다며 걱정해 주었지만 세연은 조명이 너무 밝아서 현기증이 난 것뿐이라며 둘러댔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8시가 되었고 사회자가 태석의 등장을 알리자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며 스포트라이트가 태석을 비췄다. 태석은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고 청중들은 그에게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태석이 입을 열어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금성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이라고 연설을 시작하는 순간 세연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산드, 그릇이 그 순간 무대 뒤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태석이 준비한 홍보 영상 대신 전혀 다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태석이 과거에 저질렀던 살인청부 현장의 CCTV 영상과 뇌물을 주고받는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세연의 어머니가 남긴 장부의 내용들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휩싸였고 사람들은 경악하며 스크린과 태석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태석은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았고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지르며 영상을 끄라고 난동을 부렸다. 하지만 이미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고 태석의 추악한 민낯은 더 이상 숨길 곳이 없게 되었다. 그때 파티장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고 한태석, 당신을 살인 및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다라는 박 검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수라장이 된 파티장 한가운데서 세연은 천천히 태석을 향해 걸어나갔는데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닌 승리자의 여유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석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세연을 발견하고는 모든 것이 그녀의 지심을 직감했다. 배신감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태석은 품 안에서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들어 세연을 겨누었고 네가 감히 나를 죽여버리겠어 라고 고함을 질렀다. 주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경찰들은 태석에게 총을 버리라고 경고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태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세연은 자신을 겨누는 총구 앞에서도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태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쏴봐. 하지만 당신은 이미 끝났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나 혼자가 아니야. 그녀의 도발에 태석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세연은 태석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드레스 자락 속에 숨겨두었던 소형 권총을 꺼내들었다. 태석이 사격장에서 가르쳐준 바로 그 기술로 그녀는 망설임 없이 태석의 어깨를 향해 발포했고 탕하는 소리와 함께 태석의 몸이 뒤로 밀려나며 총을 떨어뜨렸다. 태석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경찰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바닥에 쓰러진 채 세연을 노려보는 태석의 눈빛에는 원망과 도끼가 가득했지만 세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이건 우리 엄마와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야. 감옥에서 평생 썩으면서 네가 저지른 죄를 뼈저리게 느껴봐. 세연은 돌아서서 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며 파티장을 빠져나갔고 뒤에서는 태석의 절규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혼란스러웠던 창립기념일 파티장은 경찰의 통제하에 사건 현장으로 보존되었고 윤세연은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구급차 뒤편에 앉아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귓가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윙윙거리며 맴돌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태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기묘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했다. 박 검사가 다가와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이제 서로 이동하여 진술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고 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를 에워싸고 있던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세연은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검찰 차량에 탑승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이 화려했지만 세연에게는 그 풍경이 이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으며 거대한 악의 축이 무너진 도시의 공기는 한결 가볍게 느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으며 형광등 불빛은 피로에 지친 세연의 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다. 세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녹차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온기를 느꼈고 맞은편에 앉은 박 검사는 그녀를 배려하여 조사를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려주었다. 잠시 후 세연은 목에 걸고 있던 루비 목걸이를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붉은 보석은 차가운 조명을 받아 더욱 영롱하고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목숨과 바꾼 그리고 제가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견디며 지켜낸 진실입니다. 세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감은 조사실의 공기를 압도할 만큼 묵직했다. 박 검사는 경건한 표정으로 목걸이를 받아 증거물 봉투에 담았고 세연은 비로소 목을 조여오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풀린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뉴스는 금성그룹 한태석 회장의 체포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도배되었고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세연이 제공한 마이크로칩의 데이터는 그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하여 현직 국회의원부터 검찰, 고위 간부, 대기업 총수들까지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금성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한태석을 비호하던 세력들은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서로를 배신하고 폭로하며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 세연은 안전가옥에서 이 모든 과정을 뉴스로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악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은 모래성처럼 한순간이라는 사실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있었기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 이어질 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한태석은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채 며칠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 접견 외에는 그 누구와의 만남도 거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을 인정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세연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심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박 검사는 태석이 입을 열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세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세연은 태석과의 마지막 매듭을 짓기 위해 그를 직접 만나겠다고 자청했다. 주변에서는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세연은 태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심판자로서 그 앞에 서서 그의 헛된 희망을 완전히 짓밟아주고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다. 접견실의 두꺼운 강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한태석의 모습은 불과 며칠 전 파티장에서의 위풍당당하던 모습과는 딴판으로 초라하고 피폐해져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와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그리고 핏발선 눈동자는 그가 겪고 있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오만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세연이 들어오자마자
유리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당장 내 변호사를 불러서 너를 명예훼손과 살인미수로 고소할 거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세연은 그의 발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그를 싸늘하게 응시했는데 그 침착함이 오히려 태석을 더 미치게 만들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당신을 도와줄 변호사는 없어. 다들 당신이 침몰하는 배라는 걸 알고 도망쳤으니까. 세연의 차분한 목소리는 비수처럼 태석의 가슴에 꽂혔다.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숨을 헐떡이며 거짓말마,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금성그룹의 주인이야. 내가 나가면 너부터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라고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공포가 스며들어 있었다. 세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어 그동안 자신이 그를 어떻게 속이고 조종해왔는지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다. 당신이 믿었던 조 실장, 그 사람 배신한 적 없어. 내가 덫을 놓은 거야. 당신이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 손으로 충직한 부하들을 쳐내게 만든 거지. 당신이 스스로 팔다리를 자르는 꼴을 보는 게 얼마나 우스웠는지 알아. 세연의 폭로에 태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입만 벙긋거렸다. 자신이 철석같이 믿었던 세연의 사랑과 헌신이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세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여 유리벽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 루비 목걸이, 당신이 엄마를 죽이고 뺏어간 그 목걸이가 결국 당신을 파멸시켰어. 기억나? 1998년 청담동 당신이 칼로 찔러 죽인 그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내 엄마야. 세연의 말에 태석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다. 그는 세연의 얼굴에서 그날 밤 자신이 죽였던 여자의 모습을 겹쳐보았고 비로소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설마 그 꼬마가 너였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태석은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던 여자가 실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10년 넘게 칼을 갈아온 복수의 화신이었다는 사실에 압도당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세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태석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다. 당신은 이제 끝났어. 당신이 쌓아 올린 돈, 명예, 권력 모두 사라질 거야. 남은 건 차가운 감방바닥과 당신이 죽인 사람들의 원혼뿐이지. 평생 그 안에서 썩어가며 당신의 죄를 곱씹어봐. 그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진짜 선물이야. 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고 뒤에서는 태석의 처절한 절규와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짐승의 단말마처럼 끔찍했지만 세연에게는 승리의 팡파르처럼 들렸고 그녀는 비로소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복수는 차갑고 잔혹했지만 그 끝에 찾아온 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벅찬 감동과 안도감이었다. 검찰 청사를 빠져나오자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세연의 얼굴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고 그녀는 눈부신 태양을 향해 손을 뻗어보았다. 손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투명하고 맑았으며 그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녀의 인생에도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듯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녀는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달려왔고 자신의 행복이나 미래는 꿈조차 꾸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그녀 앞에는 백지처럼 하얗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생존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힘을 얻었다. 며칠 후 열린 첫 공판에서 세연은 증인석에 앉아 한태석의 죄상을 낱낱이 증언했고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진술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태석은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그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이나 위세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늙고 병든 죄인의 모습뿐이었다. 검사는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세연은 표정 변화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고 세연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법정을 나서며 엄마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엄마, 이제 편히 쉬어. 내가 다 끝냈어. 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세연은 금성그룹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이 받은 합의금과 태석에게서 환수한 불법 자금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기를 바랐고 자신의 재능인 보건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를 돕는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보건가로서 그녀는 깨진 도자기를 붙이고 찢어진 그림을 고치는 일을 해왔지만 이제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엄마가 진정으로 원했던 정의이자 세연 자신이 찾아낸 삶의 의미이기도 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세연은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와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캔버스 천을 걷어냈는데 그곳에는 미완성으로 남겨진 그림 한 점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엄마와 함께 그렸던 풍경화였는데 그림 속의 세상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지만 군데군데 칠하다만 빈 공간들이 남아 있었다. 세연은 붓을 들어 물감을 섞기 시작했고 멈춰있던 시간의 빈칸들을 하나씩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붓질 한 번에 슬픔을 묻고 붓질 한 번에 희망을 칠하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온전한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어디선가 날아온 꽃향기가 작업실 안을 은은하게 채우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앙상했던 가로수, 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서울의 거리에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해졌지만 법원 앞은 세기의 판결을 기다리는 인파와 취재진으로 인해 한겨울의 폭풍우처럼 소란스러웠다. 윤세연은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피고인석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곁에는 더 이상 그녀를 감시하는 경호원도 옥죄어오는 태석의 시선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랜 수감 생활과 재판 과정을 거치며 한태석은 급격히 쇠락하여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만했던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있어 마치 다 타버린 낙엽처럼 초라해 보였다. 그는 가끔씩 뒤를 돌아 방청석을 훑어보았지만 세연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몰락을 주도한 여인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이었다. 재판장이 들어와 자리에 앉고 장례가 정리되자 팽팽한 긴장감이 법정을 감쌌고 세연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며 긴 싸움의 마침표를 기다렸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살인교사, 뇌물, 공여조세, 포탈, 범죄단체, 조직 등 태석이 저지른 수십 가지의 죄목들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1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였다. 낭독이 이어지는 동안 태석의 변호인단은 고개를 숙인 채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태석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피고인석의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마침내 재판장은 피고인 한태석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국가의 기강을 흔들었으며 끝까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질타하며 주문을 낭독했다. 사형. 대한민국 법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터져나오는 탄식과 박수 소리로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석은 판결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교도관들에 의해 양팔이 붙들린 채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세연은 끌려가는 태석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는데 기이하게도 가슴속에서는 환희나 통쾌함보다는 깊고 고요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것은 단순히 한 인간을 파멸시켰다는 승리감이 아니라 엄마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위로의 감정이었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세연에게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대며 심경을 물었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인터뷰를 거절하고 준비된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은 눈이 시릴 정도로 맑았고 그녀는 문득 이제야말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운전사에게 집으로 가는 대신 교외에 있는 추모공원으로 가달라고 부탁했고 차는 도심의 소음을 뒤로 한 채 한적한 도로를 향해 미끄러지듯 달려나갔다. 추모공원의 납골당은 평일 오후라 그런지 방문객이 거의 없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세연은 엄마의 유골함이 안치된 자리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어 열었는데 그 안에는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끝이었던 붉은 루비 목걸이가 담겨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었던 이 목걸이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세연에게 반환되었지만 그녀는 이것을 더 이상 지니고 있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관리인의 양해를 구하고 유골함이 있는 유리관 문을 열어 엄마의 사진 옆에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놈은 죗값을 치를 거고 엄마가 지키려 했던 진실은 세상에 밝혀졌어. 이 목걸이는 이제 엄마가 다시 가져가. 나한테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유리관 문을 닫고 돌아서는 세연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고 납골당을 나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복수의 도구가 아닌 온전한 윤세연으로 돌아가기 위해 금성그룹과 관련된 모든 유산 상속을 포기하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가 선택한 삶은 화려한 재벌가의 안주인이 아니라 잊혀지고 망가진 것들을 고치는 복원가로서의 소박한 일상이었다. 그녀는 서울 북촌의 오래된 한옥을 개조하여 작은 공방을 열었고 기억을 잇따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그곳은 햇살이 잘 드는 마당과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는 작업실이 있는 공간으로 세연이 꿈꾸던 평화로운 안식처였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세연의 공방은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며 예술품 복원 분야에서 꽤나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으로 불리지 않았고 탁월한 실력과 따뜻한 감성을 지닌 복원가 윤 선생님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어느 늦가을 오후 세연은 작업실 창가에 앉아 찢어진 고서와 한 점을 복원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섬세한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낡은 종이의 상처가 아물고 흐릿했던 먹색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작업 도중 잠시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에 붉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가을 햇살을 받고 있었다. 과거에 그녀에게 붉은색은 피와 공포를 상징하는 색이었지만 이제는 결실과 풍요를 의미하는 아름다운 색으로 다가왔다. 딸랑하는 맑은 풍경 소리와 함께 공방문이 열리고 한 노신사가 들어왔는데 그는 품에 낡고 그을린 도자기 하나를 소중하게 안고 있었다. 노신사는 화재로 인해 집이 전소되면서 유일하게 건진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와 이 도자기를 복원해 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연은 그을음이 묻은 도자기를 받아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며 많이 다쳤지만 다시 예전처럼 빛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노신사는 세연의 확신에 찬말의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세연은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도자기에 얽힌 사연을 경청했다. 과거의 세연은 타인의 약점을 캐내기 위해 귀를 기울였지만 지금의 그녀는 타인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마음을 열고 있었다. 노신사가 돌아간 후 세연은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아 도자기의 표면에 묻은 그을음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검은 얼룩이 사라지고 본래의 투명한 백자 빛깔이 드러나자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혼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녀는 깨닫게 되었는데 복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시간과 기억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숭고한 행위라는 것을 태석은 파괴하고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지만 세연은 치유하고 되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승리이자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고귀한 자유였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공방 안으로 황금빛 노을이 길게 드리워지자 세연은 작업을 정리하고 앞치마를 벗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와 벤치에 앉아 저물어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하늘은 보랏빛과 주황빛이 오묘하게 섞여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색채를 뽐내고 있었다. 문득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려 확인해 보니 박 검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는데 오늘 태석의 형집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짧은 내용이었다. 세연은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핸드폰을 끄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차가운 가을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묵은 체증을 씻어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공방에 불을 켰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을 환하게 비추는 공방의 불빛은 마치 등대처럼 따스하고 든든해 보였다. 세연은 붓을 씻고 물감을 정리하며 내일 해야 할 작업들을 머릿속으로 구상했는데 그녀의 마음속 캔버스는 이제 어둠이 아닌 다채로운 희망의 색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가 되살려낸 수많은 이야기들과 예술품들이 친구처럼 함께하고 있었다. 삶은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다시 맞추고 다듬으면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의 인생을 통해 증명해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고 세연은 창가에 서서 그 별들을 바라보며 엄마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일은 더 행복할 거야. 그녀의 입가에 핀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웠다. 이제 그녀를 쬐짜매던 사슬은 끊어졌고 그녀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자신의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끝은 찬란한 희망과 치유로 마무리되었으며 복원과 윤세연의 인생 제2막은 이제 막 붓을 들어올린 참이었다.